안녕하십니까. 민족 화해와 협력의 소식을 전하는 정론 통일뉴스입니다. 2023년 2월 셋째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희준입니다. 정부 각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화제는 뭔가요? 예, 쓴소리 원천 봉쇄하는 대통령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초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중단했고요. 새 기자회견도 건너뛰었죠. 대통령실 청사 1층에 가벽을 세운다거나 헤어 신방대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태우지 않는 사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사례는 대체로 언론의 취재 접근권 제한에 관련된 것인데요. 앞서 소개해 주신 두 건에도 목록들은 아주 질비합니다. 네, 보다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수단인 집회, 시위의 자유 봉쇄 움직임입니다. 우선 취재 접근권 제한과 관련된 사례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아주 많은데요. 예, 오늘 얘기할 것은 천공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입니다. 지난해 12월인가요? 김종대 전 의원이 TBS 방송 인터뷰에서 천공법사가 대통령 관저 선정에 관여했다라고 주장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당했죠. 예, 그 문제가 최근에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나섰는데요. 지난 1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 4월 1일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참 총장을 만났는데 남 전 총장이,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3월경 천공과 김용현 경호처장이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공관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폭로한 내용과 거의 같은데 이번에는 믿을 만한 출처가 나온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지난번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고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대통령실은 2일 입장 자료를 통해서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방문하였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으며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3일 오후 3시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통령실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기자입니다. 폭로자뿐만 아니라 기자들까지 고발을 했네요. 네. 이런 경우는 먼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나요? 예, 통상적 대응은 아닙니다. 사실 부승찬 전 대변인이나 김종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그날의 CCTV를 공개하면 CCTV가 가려질 것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관련 부처가 국방부죠. 입장이 나왔나요? 예,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질문을 했답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나오기 전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그에 대해서 국방부가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됐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답니다. 결국 문제 제기를 한 쪽은 구체적으로 했는데 답변은 자기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출구 없는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대통령실에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 그래서 취재를 원천 봉쇄하려고 형사고발이라는 감수를 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리하면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대통령실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데 그 얘기를 해볼까요? 예, 문제의 기원은요, 지난해 12월 2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고분고분 받아들이지는 않았겠죠? 예, 윤 정부가 즐겨 사용하는 시행령 통치를 동원했습니다. 지난 6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서 국무회의에 넘겼는데요. 네. 아직 국무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개정안은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로를 추가했습니다. 네. 보통 주요 도로라 하면 경찰이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예, 이태원로는 용산 대통령실 앞을 지나가는 도로죠? 예, 여기 참여연대가 작성한 지도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현재 대통령실은 과거 국방부 청사입니다. 그 건물을 드나드는 서문 앞과 맞은편에 전쟁기념관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삼각지역에서 녹사병력 구간인데요. 이게 바로 이태원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교통, 소통 등의 이유로 여기를 차단하면 대통령실 앞 집회와 시위가 원천 봉쇄되는 겁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었네요. 대단한 정부입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당시 헌재 결정문을 보면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는 거죠. 그 시민사회도 대응에 나섰다지요? 예, 참여연대가 13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후에 이태원로 등을 주요 도로에 새로 포함시킨 것은 주요 도로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막기 위한 무리수이고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반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네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였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외교부 현안은 뭔가요? 예, 외교부는 주로 튀르키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렸죠. 네. 튀르키예 지진 구호 활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조현동 1차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과 일본 외교차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외교차관도 미국을 방문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워싱턴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 눈길이 쏠렸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지난달 16일 이제 도쿄에서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열렸었는데요. 네.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 한일 양국의 인식차를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위급 협의를 통해서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일 외교 차단 회담이 있으니까 이제 모종의 진전이나 합의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합의가 나오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4시에 시작된 한일 외교차관 회담은 예정된 1시간을 훨씬 넘겨서 2시간 반 동안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외교부가 보도자를 통해서 전한 분위기는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만 발표했습니다.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회담 시간이 그렇게 길어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하나요? 예,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논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도 되니까 아직도 우리가 협의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서로 할 말은 다 했고 결국 정치적 타결만 남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결국 정치적 결단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남은 셈인데요. 이른바 폭탄 돌리기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 손으로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건가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국장급 협의에서 이제 양국 간 의견 차를 확인하는 것까지만 하고 더 고위급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보통 이제 고위급이라 하면 외교부 차관,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가급적 외교부 차원에서 마무리해 주기를 바랄 것이지만 조현동 차관이나 박진 장관 입장에서는 총대를 메고 싶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관이 안 하면 결국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합의하고 서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차관 다음에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미넨 안보회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함께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넨 안보회의 같은 다자회의 계기에 양자회담도 자주 열리죠. 그렇죠. 외교부는 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만 했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18일 날 개최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합의가 나올까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왜 그렇게 전망하시죠? 일단 다자회의 계기에 양자회담을 한다는 것은 뭐 작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는 짧고 가볍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회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 박진 장관이 과연 폭탄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냐 그렇게 본다면 좀 낮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 박진이 굴욕적인 내용이 포함된 강제동원 합의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굴욕적인 합의문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 후폭풍을 감수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친일 정치인이라는 딱지를 이제 달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뭐 그렇겠죠. 더구나 이제 갈수록 국민 여론이나 국회 분위기도 굴욕적 합의에 대해서 우려 내지는 성토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16일 오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이 발족했습니다. 약칭으로는 강제동원 의원 모임입니다. 네. 이 의원 모임에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것을 훨씬 더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 장관으로서도 부담이 크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박진 장관은 3선 의원으로서 장관 임기를 마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야 될 입장 아닙니까? 네. 네. 대통령실은 이제 외교부 그러니까 박진 장관이 책임지라는 입장이겠지만 외교부로서는 안보실장이나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직 정치적 포부를 접지 않은 박진 장관의 경우에는 친일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감수할까? 그러기엔 좀 무리가 아닐까? 이런 판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폭탄 돌리기에서 마지막에 누가 폭탄을 따느냐를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정치적 사안에서 이제 대통령실의 행태를 보자면 박진 장관을 이제 대놓고 압박을 하거나 심지어는 뭐 교체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박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였습니다.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